거의 다 보자. 현실주의는 그렇죠. 경쟁은 인간의 본성, 이기적인 본성에서 기인할 수 있죠. 세 인간관. 그다음에 요 제시문 표현으로 많이 나왔던 거. 상비군을 배제하더라도 정기적인 무장훈련, 방어를 위한. 그리고 세계시민법을 인권 이면서 연구평화를 위한 것이 맞죠? 환대권이라든가 방문권은 인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칸트가 지금 공통으로 돌아봤던 표현인데 일단 어떠한 폭력이라는 게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까지는 일단 칸트는 확실하게 틀렸다. 알죠? 칸트는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방어를 위한. 근데 갈등은 저 표현이 좀 애매해. 왜냐면 무조건 갈등은 비폭력적이야.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이야. 알겠죠?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애초에 갈등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갈등의 표현에 보면 비침략적 의도를 가진 방어 체계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비침략적인 방어 체계. 근데 그거는 갈등이 봤을 때 폭력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니까. 그건 비폭력적인 거야. 그래서 저 표현을 굳이 갈등한테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겁니다. 좀 비폭력적인 거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칸트는 방어를 위한 목적에서의 전쟁도 정당화 될 수 있으니까 전쟁. 그래서 일단 틀렸고, 얘들아, 국가 안에서, 국가 밖에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건 현실주의죠. 현실주의는 어떤 생각입니까? 이거 좀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구나. 여기 보면 10월 교육청인데 국가 안에서 구성원들은 선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 근데 국가 밖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잖아. 국가 안에서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뭐가 있기 때문이니?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 내에서는. 알겠죠? 근데 국가 밖에서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정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 알겠죠? 그래서 국가 안에서는 가능한데 이유는 강제력을 가진 정부 때문에. 근데 국가 밖의 국가들이 선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제력을 가진 정부가 있으니까 선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불가능하다는 틀린 말입니다. 36번. 이건 쉽죠? 자, 그다음에 37번은 얘들아. 경쟁국가 행동 경향성 예측하는 것이 일단 가능은 해. 알겠죠? 가능해.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뒤에 나오긴 하는데 현실주의자들은 모든 나라들이 다 자신들의 권력,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나라들의 보편적 경향성이라고 봐. 보편적 경향성. 알겠죠?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고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행동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거 보편적인 거니까 뭐하다?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 X. 그 다음에 세력 균형의 방법이 되게 많다고 했죠. 맞죠? 그래서 스스로가 군사력을 늘리는 것도 되고 다른 나라와 동맹 맺는 것도 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쟁까지도 다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야. 전쟁마저. 알겠죠? 그러니까 동맹 없이 세력 균형이 불가능하다는 틀린 말인 거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칸트는 전쟁이 국제평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거든. 알겠죠? 근데 이제 현실주의가 봤을 때 평화는 세력 균형이잖아. 알겠죠? 세력 균형이니까 최후의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인 거야. 현실주의는. 전쟁마저도 정당화될 수 있어. 그래서 얘들아, 너희 1BS 이런 데 보면 한계점으로서 전쟁을 정당화시킬 문제가 있다 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 세력 균형을 위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다시
물리적 폭력의 제거가 이걸 해야지만이 아니라 알겠죠? 따로따로 설명합니다. 어떤 이걸 해야지 이걸 제거 이런 개념이 아니야. X. 사실 1번 둘 다 전쟁만 종식된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게 아니죠. 맞죠? 전쟁 종식은 영구 평화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세력 균형을 그러면 다시 세력 균형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세력 균형 방법이야. 세력 균형. 전쟁도 있고, 알겠지? 군사력 증강도 있고, 동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얘들아, 경제적 착취. 이게 바로 뭐다? 구조적 폭력이죠. 그러면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인 조건이고요. 의도하지 않은 차별. 아까 우리 차별, 억압. 이것도 구조적 폭력이잖아. 의도될 수도 있고, 의도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맞죠? 근데 문화적 폭력은 그런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세계시민법이란 그렇지? 그래서 아까 인권과 영국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렇죠? 인권과 영국 평화를 위해서. 인권이 아닌 필요 없어. 자, 그러면 현실주의가 말하는 평화는 불균형적, 그러니까 일시적인 세력 균형이죠. 맞죠? 불안정한 세력 균형이고 여전히 무력, 전쟁 가능성을 계속 존재하고 있고. 47번 5 맞죠? 요거 제일 예비조항 마지막에 있던 표현이야. 암살자 고용, 항복조약 파기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말도 안 돼, 알겠지? 국제법에 근거한 세력 균형이 유일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평화를 위해서 세력 균형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국제법에 근거한 게 유일한 건 아니라고, 그렇지? 물론 아까 평화조약도 일종의 국제법이거든. 불가침 조약도 국제법에 해당이 돼, 엄밀히 말하면. 알겠죠? 근데 여전히 국제법을 통한 지배는 뭐다? 비효율적 허구라고 이야기했잖아. 비효율적 허구. 그리고 세력 균형의 방법이 이것만 유일한 것도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유일하다라고 하면 틀렸고요. 자, 평화연맹이 다른 나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권력을 획득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 주로는 문화죠, 맞아, 알겠지? 주로는 문화에서 시작되는 거. 모두는 아니고. 그 다음에 51번. 얘들아, 국제 분쟁이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내가 이상주의를 거의 안 넣거든. 이게 이상주의잖아, 알겠죠? 이상주의가 말하는 분쟁의 원인이 현실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본성에서 있는 서로 연결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요거 아직까지 제시문으로만 나왔지 보기로 한 번도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세계시민법도 박애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계시민법이 박애주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야.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 박애주의에 근거하지 않아. 알겠죠? 왜냐면 박애주의는 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근데 너희를 알다시피 세계시민법은 조건적인 거잖아. 맞죠? 이방인들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에서니까 조건적인 권리고 또는 이런 것들을 사고주의에 입각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사고주의에 입각했다. 그러니까 사고주의가 뭐냐? 너희가 할 때 우리가 해주고 이런 거야. 알겠죠? 근데 박애주의는 되게 무조건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박애주의에 근거한 게 아니야. 뒤에 거 맞거든. 맞죠? 권리, 인권에 관한 거잖아. 근데 이게 틀린 거지. 박애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거야. 그래서 조건부로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화적으로 행동할 때. 얘들아, 최대한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모든 국가에게 뭐다? 보편적 욕구라고. 그러니까 행동 가능성 예측이 쉬운 거지. 가능한 거. 자, 얘들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세력 균형이 가능한 거지. 세력 균형을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 알겠죠? 세력 균형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야기죠.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비폭력적 수단으로서 전쟁이 억제될 수 있고. 자, 모든 폭력이 의도적으로 아니죠. X.
자, 이데올로기는 문화다 마치 문화 안에 뭐 종교, 이념, 예술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념이라는 것을 구조적 폭력을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잖아. 자, 착취가 문화적으로 정당하다면 직접적 폭력의 발생이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61번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어떠한 국민적 체제에 속해야 한다. 이건 제시문표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어떤 국민적 체제에 속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맞죠? 국민적 체제에 속해야 된다. 되겠니? 어떻게? 세계시민법에 따라 아니 그렇죠. 세계시민법이라는 체제에 따라 그 다음에 얘들아 시민법 체제가 대내적 정치 제도를 지정할 수는 없죠. 맞죠? 왜냐면 아까 내가 헷갈려서 대내적 정치 제도를 지정하는 것은 국내법이잖아. 국내법.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시민법 체제는 아까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시민법 체제가 대내 정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대내 정치를 지정하는 거는 국내법에 따른 거야. 국내법에 따른. 자, 다시 얘들아. 세계시민법은 이방인들 어차피 영속적 틀렸죠? 일시적 강국권이고 영국 평화를 위해서 아까 했던 이야기 전쟁을 위한 국채는 발행할 수 없지만 경제, 성장 등을 위한 국채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전쟁을 위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약간 얘가 몇 개 좀 강조한 것 중에 보기로 안 내려온 몇 개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뭘 먼저 하자. 이거부터 하자. 해외 원조 너무 많다. 62페이지에 1번 62페이지에 1번 야, 이거 나좀 미안 하나만 좀 잠시 헷갈렸어. 작년 수능에 때가 좀 헷갈렸어. 그 50 맨 마지막 거 있잖아. OX 했던 거에 55페이지에 이게 지금 작년 수능에서 이거 이 정도면 보이지?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봐봐. 서로에게 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어떠한 국민적 체제에 속해야 돼. 그러면 이 국민적 체제는 어쨌든 확정조항을 말하는 거거든. 알겠죠? 확정조항이란 체제야.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구체적으로 작년 수능에서 이렇게 된다 얘들아. 국가 안에서는 시민법에 따른다. 그 다음에 국제법,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어디 있어? 세계시민법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게 맞아. 나도 시민법이 뭐다? 국내법이 뭐야? 세계시민법. 시민법이 국내법이야. 그 말이야. 그러면 세계시민법 앞에 세계란 말이 들어가. 알겠죠? 그러면 시민법이 이꼴 국내법이야. 그러면 아까 내가 62번에 시민법 체제가 한 국가의 대내적 정치 제도를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알겠죠? 시민법이 국내법이니까 국내법에 따라서 대내적 정치 제도가 공화정이 돼야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지정할 수 없다는 필요 없다. 그러면 시민법 체제가 대내적 정치 제도를 지정하는 거야. 이게 국내법이고. 이거 하나. 며칠 전에 조교 윤사반에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조교 한 6명 정도에게 오른편에 가입을 시키고 오른편에 가면 한 명은 내 직속이고 내 대학 직속 배우이고 한 명은 나랑 한 4, 5년 제 알고 있는 애가 있어. 자기 여동생이 나한테 반씩 내가 그 오른편에 가입한 108명 나왔어. 물론 공짜로 10만 원. 그러니까 각 누군지 알겠죠? 정책의 본질적 성격이 이념으로부터 은폐되어지고 은폐. 그러면 정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구조적 통역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념을 통해서 합리화되거나 은폐되거나 무기로서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얘들아 다시 갑이 현실주의는 아니죠? 현실주의죠. 자, 그 다음에 을은 얘들아 칸트죠? 맞죠? 칸트 입장이고 병은 갈등이네. 갈등이네. 그쵸? 네. 그래서 얘들아 요 재심은 그게 좀 이 재심 관련해서 너희들이 하나 알아야 될 표현이 있는 것 같아.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봐봐. 현실주의가 각 나라가 추구하는 정책의 직접적 목적은 권력이거든요. 맞지? 권력이 직접적 목적인데 근데 그 권력이 윤리적, 법적인, 생물학적 이유로 설명되고 위장이 되어집니다. 위장. 윤리적으로 위장이 됩니다. 일단 윤리적으로 위장됩니다. 정책의 본질적 성격은 권력입니다. 자국의 권력을 높이고자 하는 거.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게 이념으로부터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기도 하고, 맞죠? 그 이념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겐소에 따르면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짐과 동시에 알겠죠?
모든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는 이기적 본성을 가진과 동시에 도덕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 좀 기억하면 좋아. 이것도 한번 수안에 밑에 개념 밑에 있던 표현이에요. 도덕적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본성이 도덕적이다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길소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해. 지배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현실적 측면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에게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 힘이 약해지게 되면.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할 때 있어서 이 지배가 왜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를 고려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 말 이해되겠니 얘들아?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이 사람을 하여금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설득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간을 동시에 도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 지금 그거랑 관련된 제시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자기 권력을 추구하지만, 알겠죠? 그 권력의 추구를 윤리적인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 위장시킵니다. 윤리적인 측면으로 위장시킵니다. 왜 내가 너를 지배해야 하는지 윤리적으로 막 위장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도덕적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도덕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 제시문은 요거를 좀 같이 기억해야 된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문제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이 권력의 성세, 그렇죠, 맞지? 변화하잖아. 맞죠? 권력의 크기에 따라 지배하고 지배받기도 하고. 이념은 그렇죠. 자신들의 외교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맞지? 요건 제시문 그대로 나오면 돼요. 자, 얘들아 이런 건 낚이면 안 되죠. 협력을 도구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결국은 동맹을 통해서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위협이면 이념을 통해서도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 세력 균형이 성공적으로 작동되는 한 불안하게 남아 안정은 가능하다고 했지? 불안하게 남아 안정은 가능하다. 자, 아까 했던 이야기죠.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보편적 경향성을 갖는다고 예외 없이. 맞죠? 그래서 보편적 경향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칸트가 영국 평화를 위해서 국가들을 그 군법의 강제력에 복속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강제적으로 강제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들아 평화 연맹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 강제로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강제적으로 복속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 전쟁 가능성 또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영국 평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교류, 협력, 이방인에 대한 방문권 이런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기억나지? 예비조항 제일 마지막에 있던 거.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알겠죠? 반역성동이나 항복조약 합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9번을 아까 내가 잠시 말했던 걸 그냥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내가 그냥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 알겠지? 근데 어차피 영국평화에 딱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예비조항의 우선적인 원칙은 다른 나라 체제에 대해서 무력을 항소할 수 없다. 알겠지? 근데 정말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예외적인 경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간섭할 수 없다를 틀렸습니다. 초반에 아까 이야기도 기억나죠? 무정부 상태에 가까울 때 알겠죠? 그럴 때는 무력으로서 간섭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10번 맞죠? 당장의 전쟁은 평화 조약으로서 종식될 수 있고. 자, 갈등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적도 평화고 수단도 평화해야 돼. 그리고 목표뿐만 아니라 과정도 다 평화적이어야 돼. 아까 이게 칸트식 원전 표현이에요. 알겠죠? 아까 지구 땅 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말 했었잖아. 지구 땅 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래서 방문권은 여기서 비롯되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평화라는 거는 문화적 변수를 배제하고서 아니지 말도 안 되지. 맞죠? 문화적 변수가 있으니까.
갈등은 평화를 알아야 되는 제대로 평화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전쟁을 회피하는 연구로만 제한하면 당연히 맞죠? 누락시키게 돼요.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연결성을 누락시키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갈등에서 계속 평화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하거든. 갈등, 폭력 기억나지? 아까 생물들 알겠죠? 모든 생명체에서 총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자. 이제 원조. 해외 원조 관련해서 I49페이지 쪽에 표현될 것 같은데 이쯤에는 요거 한 번만 좀 제대로 좀 정리하고 가자. 뭘 정리해야 되냐면 놀스한테서 원조의 대상이 되는 도대체 이 고통받는 사회와 관련된 개념들을 좀 몇 가지 하자. 알겠죠? 원조의 대상이 되는 고통받는 사회. 불리한 요건.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고통받는다라는 거는 정치적, 경제적 고통을 다 말해. 알겠죠? 일단 정치적, 경제적 고통을 다 말해. 되죠? 근데 이제 이 고통에 영향이 되어 원인이 되는 불리한 여건이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적어도 놀스가 적어도 뭐 아니야? 이게 지하 자원의 많고 적은과는 전혀 무관하고 있다. 일단 이거는 전혀 할 일이 없어. 알겠죠? 지하 자원의 많고 적은과는 무관해. 그러면 여기서 불리한 여건은 뭐였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에서 비롯된다? 정치 문화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거거든. 그렇지? 정치 문화의 결함이야. 그러니까 불리한 여건은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의 결함이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또 다시 또 기억해야 돼. 그러면 어떤 정치 문화의 결함이냐? 독재 또는 착취 맞지? 독재나 착취와 같은 정치 제도 독재나 착취와 같은 그런 정치 제도 아니 그 다음에 인권에 뭐한 무관심한 통치자.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일단 독재나 착취 이꼴 무법국가는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무법국가도 독재나 착취가 있을 수 있거든. 알겠죠? 이거 이꼴 무법국가 아니야. 독재나 착취 또는 인권에 무관심한 통치자 또는 저런 분배 제도의 결함 분배 제도의 결함 또는 낮은 시민의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놀스가 말하는 정치 문화의 결함이야. 일단. 근데 내가 분명히 너희한테 지하자원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혹시나 모를 경우 하나를 또 기억해야 돼. 왜냐면 고통받는 사회의 교과서에서 이런 나오는 뜻이 뭐냐면 일단 당연히 침략적 팽창적이진 않아. 맞죠? 침략적 팽창적이지 않은데 질서 정연해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 물질적 등의 자원이 결핍된 사회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질서 정연해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알겠죠? 기술적, 과학적, 물질적 자원이 결핍된 사회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자원이 뭔 아니다? 어디서? 지하 자원은 아니라고. 알겠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 지하 자원과 같은 타고난 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연성의 문제가 아니야. 알겠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연성의 문제가 아니야. 지하 자원 같은. 그러니까 당연히
지하 자원과는 무관하지만 왜 내가 너네들 막 옛날에 모의고사 만들어줄 때 했던 것 중에 특정 자원이 결핍된 사회가 원조의 대상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맞는 말이잖아. 맞지? 그 자원이 부존 자원, 지하 자원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는 보기가 좀 있어서 풀 문장도 좀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롤스가 봤을 때 얘들아, 그러니까 어쨌든 다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 경제적인 빈곤, 보통 뭐 기아, 맞죠? 절대 빈곤 이런 것들도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 거잖아. 기아나 절대 빈곤, 맞죠? 이런 요인에서 비롯되는 거야. 이런 요인에서. 되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 좀 정확한 개념을 이렇게 좀 알고 있어주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습득에도 나왔지만 일단 노이스가 해외 원조는 당연히 차등 원칙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알겠죠? 최소 소외국에게 최대 이런 걸 적용하지 않아. 왜냐면 애초에 사고나 우연성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롤스 입장에서 갈게. 롤스 입장에서 절대 빈곤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는 원조 대상국의 정혜성의 원조 대상국 내부에 앞에 원조 서중이네. 원조 대상국 내부에 내부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 그렇잖아. 절대 빈곤을 해결한다. 또는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을 완화한다. 또 원조의 목표로서 뭐하다? 가능하다. 원조의 목표로서 가능해요. 맞죠? 왜냐면 올해 수정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회가 부자와 빈자를 존재할 수 있어. 근데 빈자들이 아무리 빈자라도 충분히 그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수단을 갖춰져 있으면 그런 나라에 대해서 부의 차이를 좁힐 필요는 없어. 그런 나라의 부의 차이를. 근데 만약에 어떤 나라가 불평등이 너무 크고 너무 막 극단적 빈곤, 알겠죠? 절대 빈곤, 막 극심한 절대적 빈곤이 나타나서 그 빈자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만큼의 불평등이라면 일단 롤스의 인권보호를 강조하잖아. 야,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 보고 자유 못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한다고. 알겠죠? 목적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원조의 목표로 성립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조건,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얘네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알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얘네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얘들아 50페이지 자, 정치적이면서 문화적 전통이 결핍된 고통받는 사회, 만민, 원조의 이유. 이거 아니라고 했지, 맞지? 불평등한 자원의 분배로부터 비롯되는 부정의를 위한 게 아니야. 부정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원의 차이가 근본적 원인이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얘들아 밑에 주소자. 그래서 롤스가 봤을 때 싱어의 세계 시민주의적 입장은 정의가 아닌 개인들의 복지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최저 사람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만 관심을 가지지만 롤스의 원조가 뭐의 문제다? 사회 정의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롤스가 추구하는 원조를 통해서 복지가 향상될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사람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 그러니까 놀수는 이게 원조의 결과는 될 수 있지만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원조의 결과일 수 있지만 목적은 아니야. 놀수한테서. 근데 시원은 이거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원을. 그래서 목적이 아닌 결과.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봐. 3번에 시원은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야. 과시를 위한 거. 그래서 지금 보면 기부 뒤에 동기의 순수성이 추정하자. 순수성의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럼 골민주의가 동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왜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작년에도 공리의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도 뭐될 수 있는 정당화 될 수 있잖아. 공리의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 맞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비싼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시, 알겠죠? 과시 말하는 거야. 해결. 침묵하는 기부가 장기적으로 더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나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성, 개인의 도덕성, 알겠죠? 근데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큰 도움이 없다. 개인의 어떤 도덕적 양심, 윤리성 그런 것들은 높일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지.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기부한다는 걸 알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올해 수강으로는 처음 나온 제시문이니까 기억해야 해.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얘들아. 56페이지. 조금만 하고 하자. 조금만 더 하자. 그래서 56페이지에 1번부터 30번까지 5분 뒤에 할게. 일단 5분 뒤에.
1부터 15까지만 하고 끝낼게. 자 보자. 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가 원조를 받아도 말도 안 되는 알겠죠? 그리고 애초에 자원과 부가 빈약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어. 질서 정연한 사회일 수도 있고. 얘들아, 중요한 희생이 없다면 당연히 뭐 처지를 이루고 자기의 처지를 개선하는 걸 좀 이루고 원조하라 라는 거였지. 인권 알겠지? 인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롤스 제시문 표현인데 공적으로서의 정의가 국내적 정의로를 말하는 거야. 정의로. 그러니까 정의론이 좀 국내적인 정의를 다루는 거고 만민법이 제가 국제적 정의를 다루는 거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국내적 정의와 달리 국제적 정의를 추구할 때 국제적 정의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주로 국내적 정의에서 다루는 영역이 있고 자원을 최대한의 이익이 산출되는 곳에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원조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조의 효율성. 그 다음에 6번 제외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시거가 물론 그러니까 풍요한 사회라도 절대 빈곤은 존재해. 근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안 돼. 근데 후진국에도 똑같이 절대 빈곤이 존재한다면 그래도 선진국 절대 빈곤보다 후진국 절대 빈곤을 우선하는 것이 또 그 이익 평등에 어긋나는 건 아니야. 알겠죠? 후진국 절대 빈곤에 우선하는 것도 이익 평등에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또 이것도 이익 평등 어긋나는 거야. 제외하면. 여기까지만 hit쳐야 돼. 그게 원조의 중요점이야. 마치 질서가 변한 사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여건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제시문 표현이거든. 그래서 소수가 부당하게 착취한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9번 한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놀스가 어제 저번 주 모르겠어요. 지구적 평등주의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반대하는 이유 기억해야 돼. 지구적 평등주의는 뭐가 없다? 중단점이라는 것이 설정될 수 없다고 봐. 그리고 중단점이 없는 지구적 평등주의는 뭐로 이루어진다고? 세금 요구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국민들에게 세금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알겠죠? 세금 요구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거 놀스가 봤을 때 바람직한 원조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나 저번 주에. 그래서 지구적 평등주의의 입각 어차피 틀린 말이야. 이것도 제시문이랑 나왔었어. 근데 인권이 보장되고 그런 제도의 구성원들이라면 그게 의무니까 반대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11번. 자,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조직되면서 통치되는 거 이 꼴 질서적 한 사회야.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시문의 표현이야. 감정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 또 당연히 뭐가 될 수 있다? 원조의 노기가 되잖아. 그래서 쉽게 말합니다. 내가 아프리카의 이거 그냥 개인적인 분정심, 개인적인 면밀에 따라서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그게 원조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지. 13번. 네, 이거 당연한 거고요. 자, 원조 대상이 최대 효용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돼. 최대 효용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놀스가 원조는 뭐가 되면 안 되니? 간섭이 되면 안 되죠? 간섭, 강제력, 군사적 개입 다 안 되고 주권주의, 온정적 간섭 다 안 되는 거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거 마무리하고 이제 국정전 마지막 수업이니까